부러지게 일하면서 네 학비 단 한 번도 모자라게 안 했어. 근데 네가 한 게 이거야? 알았다고요.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후청한 건 엄마 인생이야. 허리 부러지게 일하면서 네 학비 단 한 번도 모자라게 안 했어. 근데 네가 한 게 이거야? 알았다고요. 돌려준다고. 엄마, 또 그거야? 응, 내가 좋아하는 거. 됐어. 나 배 안 고파. 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제육볶음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 골목 끝 미잔의 반찬 가게에서 1,000원을 깎아 산 것입니다. 퇴근길마다 그 가게 앞을 지나면서 정희는 습관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삽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어제는 멸치볶음, 그제는 계란말이. 메뉴는 달라도 마음은 늘 같습니다. 아들 준호는 거실 소파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을 때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사 대신 돌아온 건 짧은 퉁명스러움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현관에 서 있습니다. 발이 욱신거립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야간 청소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병원 청소. 그렇게 2가지 일을 병행하다가 몸이 버티지 못해 결국 하나를 그만뒀습니다. 남은 건 병원 야간 청소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를 엽니다. 안에는 어제 사온 반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정희는 잠시 냉장고 앞에 서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계란말이의 노란색이 조금 시들어 보입니다. 멸치볶음 위에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려옵니다. 총소리, 폭발음, 누군가의 외침. 정희는 냉장고 문을 닫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반찬통들을 꺼내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직 먹을 수 있습니다. 버리기엔 아깝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오늘 사온 제육볶음만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밥은 이미 지어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타이머를 맞춰두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한 공기 정도만 줄어 있습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않은 것입니다. 정희는 한숨을 삼킵니다. 소리내어 쉬면 준호가 눈치챌까봐. 그 애가 상처받을까봐. 40이 넘은 아들을 정희는 아직도 그 애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으로 식탁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허리도 뻐근합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청소 도구는 무겁고 밤은 깁니다. 하지만 정희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육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습니다. 미자가 만든 양념은 늘 한결같습니다. 달고 짜고 약간 매운. 정희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씹는 동작만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거실 쪽을 바라봅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구부정한 어깨, 흐트러진 머리카락, 며칠째 같은 옷. 정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아이가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엄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급식이 맛있었는지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대학에 떨어졌을 때부터, 또는 첫 직장을 그만뒀을 때부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식탁 위 제육볶음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내일이면 냉장고 신세가 되겠지요. 그리고 모레면 버려지겠지요. 정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일 또 반찬을 사올 것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정희는 침대에 걸터 앉아 발을 주무릅니다. 발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거기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린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셋이 함께라서. 정희는 액자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립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밤이 깊어갑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복도를 닦고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끝없이.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려옵니다. 준호는 밤새 저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잠들겠지요. 정희가 출근할 때쯤 일어나서 밥 한 숟갈 뜨고 다시 소파에 눕겠지요. 정희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달아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포가 나무를 문지르듯. 표면은 아직 매끄러워 보이지만 그 아래는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멍이 나겠지요. 하지만 정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뭅니다. 평범한 저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는 금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지만 곧 커질 금이. 병원 지하 휴게실은 늘 형광등 불빛 아래 잠겨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청소 도구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고 낡은 소파에는 군데군데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정희는 소파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펼칩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입니다. 어젯밤 남은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단무지가 약간 질척해졌지만 먹을 만합니다. 정희는 김밥 한 줄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맞은편에는 동료 순덕이 앉아 있습니다. 순덕도 야간 청소 일을 합니다. 정희보다 먼저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세계와 단절된 채
복도를 오가다 보면 말 한마디 나눌 상대가 절실해집니다. 순덕이 컵라면 뚜껑을 열며 말합니다. 정혜 씨 아들, 요즘 어때요? 정희는 김밥을 씹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냥 뭐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도 자식을 키워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얼마나 마음을 깎아먹는지, 정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정희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덕이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순덕이라면 국물을 홀짝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희 씨, 나 요즘 생각하는 건데요. 언제까지 아들 뒷바라지 할 거예요? 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젓가락 끝에 김밥 한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정희는 웃어봅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준호가 마음 잡으면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정희 씨, 그 말 몇 년째예요. 마음 잡으면. 근데 그 마음 잡는 날이 언제 와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김밥을 입에 넣고 씹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동료가 들어옵니다. 영숙입니다. 영숙은 정희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일을 더 오래 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고 말이 빠릅니다. 영숙이 물병을 집어들며 대화에 끼어듭니다. 뭐예요? 또 아들 얘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정희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40 넘은 아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 그건 본인 문제예요. 언니 문제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영숙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포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영숙은 모릅니다.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요. 순덕이 영숙을 제지합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자식 문제는 쉬운 게 아니야. 영숙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순덕 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니 딸은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근데 정희 언니 아들은 솔직히 말하면 니트잖아요. 언제까지 품고 있을 거예요? 니트.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에 박힙니다. 날카로운 가시처럼. 정희는 그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뜻하는 말. 정희의 아들이 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다르게 들립니다. 더 잔인하게. 정희는 도시락 뚜껑을 닫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요. 할 구역 남았어서. 순덕이 정희를 부릅니다. 정희 씨, 내 말 나쁘게 듣지 마요. 그냥 정희 씨 걱정돼서 그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휴게실을 나섭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야간에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정희는 청소 카트를 밀며 걷습니다. 바퀴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순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언제까지 아들 뒷바라지 할 거예요? 정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가 언제인지 정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겠지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피곤한 얼굴, 처진 어깨, 낡은 작업복.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희는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번지면서 바닥이 반짝입니다. 닦고 또 닦아도 금세 다시 더러워지는 바닥. 정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은, 젓가락을 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던 것이 떠오릅니다.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복도 중간에 있는 환자 병실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누군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갑니다. 아픈 사람들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정희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아프지 않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웃는 척합니다. 새벽 4시 휴게실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입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언제까지 아들 뒷바라지 할 거예요? 정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합니다. 소리 없이.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이게 엄마니까. 이게 내 삶이니까. 하지만 그 대답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새벽 5시, 마지막 순찰 시간입니다. 정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복도로 나섭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퇴근길, 정희는 시장 골목을 지나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소 냄새, 생선 비린내, 족발 삶는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정희에게 익숙한 냄새들입니다. 미잔의 반찬 가게 앞에 멈춥니다. 미잔은 벌써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어찌 이리 부지런해요. 미자가 정희를 보고 웃습니다. 정희도 웃어봅니다. 피곤하지만 미자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미자가 유일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살 거야? 미자가 묻습니다. 정희는 반찬들을 둘러봅니다. 오징어 젓갈, 깻잎찜,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어제 사간 것들이 아직 냉장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또 손을 뻗습니다. 깻잎찜 조금만요. 미자가 반찬을 담으며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야근해서 그래. 원래 밤새면 이렇지. 미자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반찬을 조금 더 넉넉하게 담아줍니다.
정희는 지갑을 열다가 망설입니다. 요즘 들어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미자가 손을 젓습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어차피 오늘 장사 잘 됐어. 정희는 미자의 마음을 압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친구에 대한 걱정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을. 정희는 고맙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골목을 걸어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가면 준호가 있을 것입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겠지요. 정희가 들어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겠지요. 그 모습을 떠올리니 발걸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낯선 차입니다. 검은색, 반짝입니다. 외제차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차입니다. 정희가 사는 곳은 오래된 빌라 단지입니다. 주차된 차들은 대부분 10년 넘은 중고차들입니다. 그런데 저 차는 다릅니다.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이상하게 뜁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저 차가 왜 여기 있을까요? 누구 차일까요? 천천히 다가갑니다.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무언가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캐릭터 인형이 달려 있습니다. 정희는 눈을 의심합니다. 저건 준호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설마. 집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에 준호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등을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아니, 뭔가 자랑하고 싶은 듯한. 엄마 왔어요? 준호가 말합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입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묻습니다. 밖에 차 누구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내 거. 정희는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내 거라니까요.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열쇠를 들어 보입니다. 검은 리모컨에 외제차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호는 직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제차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산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는 대답을 피합니다.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요. 정희는 준호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합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희는 거실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에 든 반찬 봉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엌에 반찬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차가 보입니다. 검은색 외제차.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누가 준 기회일까요? 준호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 형체 없는 두려움. 정희는 그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괜찮을 거야. 준호가 무슨 일 있겠어. 어차피 설명해 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정희의 마음 한쪽에 자리 잡습니다. 밤이 됩니다. 정희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작업복을 챙기고 도시락을 쌉니다. 준호의 방문은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 게임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춥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준호의 방문, 그 너머에 아들이 있습니다. 정희가 모르는 아들이.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섭니다. 검은 외제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외면하며 걸어갑니다. 병원으로, 복도로, 익숙한 일상으로.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느낍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내내 불안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준호에게 다시 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그 순간 정희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금 내역,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통장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랍을 뒤집니다. 평소에 통장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통장이 거기 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집어듭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찬찬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숫자들을 다시 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출금 내역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몇 주에 걸쳐. 어떻게.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비밀번호. 정희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스칩니다. 이 통장의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준호의 아버지. 정희는 그 숫자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돈을 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준호의 방문이 보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방문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손잡이를 돌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희가 들어온 것을 보고 헤드폰을 뺍니다. 왜요? 정희는 준호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얼굴을. 평범한 얼굴입니다. 죄책감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희는 통장을 들어 보입니다. 이거 내가 했어? 준호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뭐가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의 다.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시선이 흔들립니다. 입술이 움직이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반응을 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왜?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왜 그랬어?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필요했어요. 필요했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뭐가 필요해서 엄마 돈을 훔쳐가? 훔친 게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눈에 반항의 빛이 있습니다. 잠깐 빌린 거예요. 나중에 돌려줄게요. 돌려준다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뭘로? 일도 안 하면서 뭘로 돌려줘? 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벽을 바라봅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 정희는 방 안을 둘러봅니다. 게임기, 컴퓨터, 옷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외제차 키, 검은 리모컨이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반짝입니다. 정희는 그 열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저 차가 어디서 왔는지. 저 차? 정희가 말합니다. 저 차 내 돈으로 산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대답입니다. 정희는 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문틀을 잡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평생? 정희는 중얼거립니다. 평생 모은 돈이야. 아빠 없이 너 키우려고 2가지 일했어. 잠도 못 자고, 아프면서도 병원 못 가고. 그 돈인데. 정희의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통장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바닥에 펼쳐집니다. 잔액이 보입니다. 거의 바닥난. 준호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표정이 복잡합니다. 죄책감인지 짜증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나중에 돌려줄게요. 진짜로.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요? 정희가 낳고 키운 아이일까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면 안아주던 그 아이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낯설기만 합니다. 정희가 말합니다. 내가 낯선 사람과 살고 있었구나.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집니다. 무겁게, 날카롭게. 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정희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통장을 줍습니다. 방을 나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아프다고 연락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아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지만 그것은 진단서에 적히지 않는 종류의 병이었습니다. 정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아들이 평생을 바쳤는데, 모든 것을 주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먹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정희는 컵라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협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세 글자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천천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미안하면 뭘 어쩔 건데. 정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후회의 흔적, 진심 어린 뉘우침.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건 불편함 뿐이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넘기고 싶다는 듯한. 준호는 말했습니다. 차는 반납할게요. 그러면 돈 얼마는 돌아오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잖아요. 차 반납하면 돈 돌아오잖아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슬픈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문제야. 아니, 우리가 문제야.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어.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팠어. 내 삶은 없었어. 오로지 너뿐이었어.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롭게, 깊이. 그래, 내가 선택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선택했어.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준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는구나. 진짜로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없어.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어. 기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힘들어도 힘들다 안 했어. 아파도 아프다 안 했어. 내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라고. 엄마는 아프면 안 되고, 엄마는 힘들면 안 되고, 엄마는 항상 거기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 살고 있었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켰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협탁 위에 컵라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삶은 왜 늘 뒤에 있었을까? 정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안에서 천천히, 조금씩.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출금 내역, 사라진 금액들, 평생을 바쳐 모은 것들이 몇 번의 클릭으로 증발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 박동이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 너머로 준호의 방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잠들었겠지요. 편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희는 그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준호가 웃던 얼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던 날,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방에 틀어박혀 울던 밤, 첫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돌아오던 날의 무너진 눈빛, 그 모든 순간에 정희는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그 말들이 이제 와서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 뭘 도와준 걸까요? 준호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고 정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정희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틀이나 빠졌으니 더 쉴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60여 년을 살아온 내 얼굴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준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10분이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뛰다가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버스 타면 돼.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러지? 주변 풍경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류장의 간판, 지나가는 차들, 길 건너 가게들, 모든 것이 물에 비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벤치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어렴풋이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차 소리, 사람 목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아득해졌습니다. 정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지?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벽, 하얀 커튼, 침대 옆에 놓인 의료기기, 규칙적인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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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팔에 뭔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액줄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지? 정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 가슴의 통증, 흐려지는 시야.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희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셨대요.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성 빈혈 증상이에요. 며칠 푹 쉬셔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연락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희에게 보호자가 있었던가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아들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아무것도 없는 정희의 마음처럼 텅 빈. 준호가 올까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달려올까요?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걱정할까요? 정희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온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모르겠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준호가 들어오기를,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를 듣기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만 가끔 들어와 상태를 체크하고 나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병실로.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아무도 없는, 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 혼자 있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곁에 없을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왔습니다. 컨디션 좀 어떠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수액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요. 아직 안 오셨네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혼자.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전자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그 소리가 정희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액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2인실인데 정희 혼자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도 없고 과일 바구니도 없고 문병 온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병실은 어떨까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겠지요. 괜찮아질 거야. 힘내. 그런 말들을 해주겠지요. 웃음소리가 들리겠지요. 정희의 병실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적만 있었습니다. 텅 빈 공기만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수십 년간 일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이 손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이 손으로 병원 복도를 닦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사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정희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생활비가 먼저였습니다. 정희 자신은 항상 맨 뒤였습니다. 문득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미자. 정희의 유일한 친구. 미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늘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가끔 찾아와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미자는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도 이제 좀 쉬어.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들이 자리 잡으면 그때 쉴게. 그 말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자리 잡으면 언제일까요? 그 언제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평생을 언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아들이 자리 잡으면.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병원 마당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자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삶에는 봄이 있었던가요? 꽃이 피는 계절이 있었던가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 마음껏 웃었던 순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기억 몇 조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준호가 태어난 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습니다.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삶은 왜 늘 뒤에 있었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도 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절실하게.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뒤로 물러섰을까? 왜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당연하게 여겼을까? 나는 괜찮다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 그게 여자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평생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하지만 정희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요? 희생은 미덕이지만 그 희생이 끝없이 이어질 때 그것도 미덕일까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희생도 의미가 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삶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잠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인가? 드디어 온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 한정혜 씨,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나아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정희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퇴원.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준호가 있는 집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정희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후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짐을 챙겨 주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입고 온 옷과 지갑뿐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서서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뒤늦게. 하지만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핍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 시절을 보낸 곳, 준호가 첫걸음을 뗀 곳, 남편을 떠나보낸 곳, 기쁨과 슬픔이 모두 서린 곳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 습기와 먼지가 섞인. 정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희는 거실 중앙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흐트러진 머리카락, 며칠째 같은 옷, 3일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연락 한 번 없이 집에만 있었는데도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마치 정희가 장 보러 나갔다 돌아온 것처럼. 정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마주봤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 병원에 있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안 왔어?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바빴어요. 뭐가 바빴어? 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뭐가 바빴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또 그거예요? 퇴원하자마자 잔소리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소리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데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같이 살자.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무겁게, 조용히.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반복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같이 살자. 다음 달부터는 따로 살아. 준호는 웃었습니다. 황당하다는 듯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래 생각한 거야.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분노. 나 내보내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준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쓴 것 때문에? 돈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잘못한 거 많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요? 나도 잘못했어. 정희가 반복했습니다. 너를 너무 오래 품고 있었어. 내가 스스로 서야 할 때 내가 막았어. 내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웠어. 내가 실패하면 내가 덮어줬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 내가 너 없이 못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나 없이 못 사는 거였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근데 이렇게 살다 가기 싫어.
너만 바라보다 끝나기 싫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도 40이 넘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하면 돼. 근데 엄마 곁에 있으면 넌 영원히 시작 못해.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까지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 방 구해. 일자리도 찾아봐. 못 찾으면 어떻게든 도와줄게. 근데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 서서 정희는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오래 삼켜왔던 말을.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그날 밤 준호가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얘기 좀 해요.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희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과 화장대가 전부인.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정희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서성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진짜 내보내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엄마 방에 뛰어들던 아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보내주는 거야. 뭐가 달라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나가라는 거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 많이 달라.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요? 정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보내는 건 버리는 거야. 보내주는 건 믿는 거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널 믿어.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는 듯이.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알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혼자 살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도 넌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도 살았어. 지금도 살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들의 약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여기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정희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나도 무서워. 정희가 반복했습니다. 평생 너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혼자 되는 거잖아.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게 있어. 지금이 그런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래요? 평생 아무 말 없이 다 해주다가 왜 갑자기?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생각했어. 천장 보면서 오래 생각했어. 내 삶은 뭐였나? 왜 이렇게 됐나? 어디서 잘못됐나?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 내가 나를 버렸구나. 너를 살리려고 나를 버렸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한테도 좋은 게 아니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해주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 그게 편했겠지.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크지만 힘없는 손.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손. 미안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 어릴 때부터. 근데 못했어. 내가 겁이 났어. 내가 없으면 나도 못 살 것 같았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너도 살아야 해. 따로. 각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엄마.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 그냥 살아.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엄마 없이. 그래.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없이. 근데 엄마가 없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거지.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 가끔 만날 수 있어. 근데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40이 넘은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마침내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짜로.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봤습니다. 형식적인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후회가 담긴. 알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둘은 한참 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이 어떤 대화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잘 자요. 그 인사가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아니, 이제 시작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가볍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미잔의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잔의 반찬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자 정인의 반찬이었습니다. 정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어? 오늘 손님 많았어. 멸치볶음 다 팔렸어.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내가 더 만들게. 멸치볶음은 내가 더 잘하잖아. 미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인정. 내 멸치볶음이 더 맛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멸치를 볶고 미자는 물을 썰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석 달 전 정희는 미자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가게 하자고. 병원 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미자는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고. 둘이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정희는 야간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15년 넘게 다닌 병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정혜 씨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정희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밤에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 햇빛을 보며 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반찬 만드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자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양념 비율, 불 조절, 보관 방법.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콩나물을 태우기도 하고 멸치볶음을 너무 짜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정희가 만든 반찬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멸치볶음 맛있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동네 지구대의 경찰.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반찬 케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두부조림 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남았어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거 주세요. 아, 멸치볶음도요. 정희가 반찬을 담았습니다. 박 형사가 돈을 내면서 물었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박 형사가 나갔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준호 소식 들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연락해. 일 구했대. 작은 회사인데 열심히 한다더라. 그건 미자도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희가 몇 번이나 말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미자는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잘 됐네. 다행이다. 준호는 2달 전에 독립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해 먹고 빨래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희에게 가끔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요? 엄마, 이불 빨래는 어떻게 해요? 정희는 그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직접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정희가 정한 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달랐습니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요. 미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나 잠깐 뒤에 가서 정리 좀 할게. 그리고 가게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희와 준호가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게 잘 돼요? 응, 잘 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미자랑 둘이 하니까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월급 받았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래? 응. 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첫 월급이에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잘했네. 준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첫 월급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데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정희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간 걸리겠지만 꼭 다 갚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책임감, 결의, 어른의 눈빛, 고마워.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내가 고맙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 시간이 어떤 대화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나 가볼게요. 오후에 회의 있어서. 그래.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어. 네. 준호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런 말을 한 건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미자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울어?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안 울어. 거짓말. 미자가 웃었습니다. 다 봤어.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준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도착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정희는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웃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은 항상 맨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도 앞에 설 자격이 있었습니다. 정희도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피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도